소형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해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태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정말 숨겨져 있는 맛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가봤더니요. 어마어마한 맛집이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그 동네에서 3년 이상 살았는데 이제서야 그런 맛집을 찾았다라는 것이 좀 의아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산책하는 길이 늘 언제나 똑같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했더니 그 맛집을 찾은 겁니다.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익숙한 길 말고 새로운 길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보석 같은 종목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형주 소장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어선 앵커의 대타 요정으로 오늘 출동을 했습니다. 예. 제가 장외 주식을 궁금은 하지만 굉장히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주간 장외 주식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기본적으로 마켓컬리가 상장을 상반기에 놓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켓컬리 대표이사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상당히 남습니다. 김슬아 대표팀이 6.67%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지분의 20% 가까이 있는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마켓컬리가 그 지분 확보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반기에 상장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롯데가 조카 지분의 14%를 인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가 조카의 지분을 14% 인수하면서 3대 주주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뜻은 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카의 지분 변동률에 따라서 조카의 상장이 상당히 앞당겨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게요. 소카가 국내 1위 카쉐어링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가 아무래도 모빌리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포석을 깔았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롯데의 앞으로의 행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한번 볼게요. 전쟁 등의 증시 부진, 공모주 시장 혼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말씀해 주세요. 시장이 나쁘면 이 공모주 주식들은 상장을 연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연기를 하고 있고 국내 공모주 시장이 나빠지면 장외 주식의 거래도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 사태가 장기전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는 반면 또는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차된 상태에서 장외 주식에 남아있는 공모주, 즉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 이름으로써 시장이 언젠가 안정권에 들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으로 장외 주식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한파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코넥스 기본 예탁금 폐지, 시장 활성화는 미지수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 예탁금 제가 알기로는 코넥스 쪽으로 3천만 원 이상이 기본으로 있었는데 그게 좀 시장을 좀 방어하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는 있었지만 유동성 확보에는 좀 어려웠다라고 알고 상당히 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3천만 원이면 큰돈 아니겠습니까? 그쵸. 3천만 원 예탁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코넥스는 투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매수자가 없는 시장은 죽어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탁금대도 3천만 원을 폐지하고 2022년 5월부터 아마 이 3천만 원 예탁금을 폐지한 상태에서 코넥스의 시장 활성화를 노리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좋은 회사들이 코넥스에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넥스가 상장의 길이 상당히 편하게 특히 코넥스에서 코스닥이라든가 거래소로 가기 위한 이 지름길로서 상당히 편한 제도적 장비가 완성돼야 된다. 그래야 이 코넥스가 실질적으로 장외 주식 시장을 대변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넥스의 기본 예탁금 폐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요 종목들의 현재 시세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예, 한 주간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이라는 것은 매도 매수가 같이 동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매도 매수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자체 또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 약화, 이것도 장애 주식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다만 장애 주식은 시장이 나쁘면 매도자가 상실되고 매수자도 상실되기 때문에 가격에 큰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개별 종목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CNS 변동 없이 75,500원의 가격을 지켰습니다. 이 두나무와 빗성코리아 특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관련 언급 소식이 가상자산의 인정으로 가면서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됐습니다. 특히 빗썸과 두나무가 시장을 주도했고 특히 빗썸이 많은 개인들에게 투자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랜만에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반짝였습니다. 39만 원 자리를 지켰고요. 메타버스 선도기입니다. EVR치도 17,500원, 5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10만 3천 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야놀자조, 비덤펀드로서 2조 가까이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M&A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 없이 9만 원을 지켰습니다. K뱅크 19,000원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킹 관련 기업으로서 특히 카카오뱅크의 후광을 받기 위해서 하반기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K뱅크 가격 변동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 관점 요청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115만 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제2의 쿠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나두 95만 원입니다. 변동 없이 잘 지켰고요. 야나두의 야핏이 상당히 많은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야핏은 기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운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야핏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야나두 현재 액면 분할 전입니다. 주권이 발행 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95만 원 매력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컬리 앞서 말한 대로 10만 원대 가격을 지키고 있는데 마켓컬리가 상장을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김설아 대표의 지분율 확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지분율이 우호 지분입니다. 20%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서 우호 지분 확보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아시스 210만 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두 가지가 남았죠.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로 이 가격은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ENG 우리가 상장을 보류하면서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64,500원 지금은 살 필요가 없다. 좀 더 지나서 구입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큐라투스 변동 없이 13,800원에 맞췄다.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해보자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고 그러면서 장외 주식 시장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매도 매수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오늘 우리 시장이 국내 증시 현물 선물 다 2%대 또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움직임도 조금 또 긍정적으로 호풍이 들어올 그렇죠. 방법이 올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장애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의 동생입니다. 형이 좋아지면 동생도 그렇죠. 좋아지겠죠. 시간이 지나서 현재 오늘 같은 게 이렇게 폭등하는 원인이 앞서 지적한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의 진정 기미가 보인다. 휴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이 돌면서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선을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식 양도세 부분도 완화된다는 소식이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가격이 폭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나 시장 상에서는 거래소 코스닥과 달리 장애 주식은 미치는 영향이 좀 시간을 두고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간 시황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는 현재도 장애 주식을 팽배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공모주도 연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도 한 치 앞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욱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외 주식하면 저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세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직접 올려주신 그 질문들을 채택을 해서 꾸려진 시간인데요. 저희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인 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올라온 질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기업의 IPO 주관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업에 혹시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기업이 상장 요건이 충족이 되면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각 증권사 입찰 제안서를 요청을 합니다. 입찰 제안서를 받은 증권사는 상장 요건 여부가 충족한 회사에게 와서 영업을 하겠죠. 그리고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주관사 선정을 통해서 코스닥 심사위원회라든가 거래소 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겠죠. 그 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비상장 회사 장외주식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 않습니다. 특별하게 상장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흑자라든가 또는 벤처기업을 통해서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의 성장성으로서 성장성 기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할 때 바로 IPO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2022년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상장이라는 가장 큰 권리점은 바로 심사 통과 아니겠습니까? 이 심사 통과 여부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사 통과된 기업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모주 시장에서 만나는 그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관사 선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시청자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비상장 회사 주식 담당자가 있다는데 CFO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CFO도 많이 들었지만 CEO를 가장 익숙하게 그렇죠. 듣잖아요. 최고 경영 책임자. 재무이사를 이제 CF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회사의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겠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 비상장 회사는 주식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 지원실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장을 앞두고는 이 전문적인 CF를 영입을 많이 합니다. 상장에 유능한 CF를 어느 곳에서 영입을 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상장 여부가 결정될 만큼 이 비상장 회사의 CF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장 전에는 경영지원실 직원들이 주식을 담당을 하고 상장을 준비할 때쯤에는 유능한 CFO를 영입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외 주식 중 통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거래 방법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통일 주권에 대한 개념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래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통일 주권의 개념은 말 그대로 증권사 간의 주식이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한 주식을 우리가 통일 주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주식을 사면 바로 입고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 자유롭게 입고되는 게 바로 통일 주식이고 이 주권 발행이 되지 않는 한테는 바로 미발행 주권 형태로 거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직접 회사에 가서 명의를 변경한다. 명의 변경으로서 주식을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미발행 주권 발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서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이 미발행 주권 상태에서 거래할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권이 발행됐을 때 1차적인 상승률을 이루고 심사 또는 주관사가 선정될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발행 주권에 있는 상태에 가장 좋은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발행 주권의 거래 형태를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와 있을까요? 장외 주식을 공부하고 싶은 개인입니다. 장외 주식에 대한 학원이나
투자 상담에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장외 주식이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터넷에 있는 게 이것도 맞는 건지 아닌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소형주에 네. 장외 주식 상식 그렇죠. 투자가 있는 거겠죠.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더욱더 음.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가 네. 봐요. 이게 비제도권 시장이다 보니까 네. 학원이나 어디서 특별히 배우는 곳은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여러분들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은 서점에 있는 책들이겠죠. 책. 책을 통해서 배우고 기본적으로 이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회사들이 요즘 증권사와 연계 관계에 있습니다. 삼성증권이라든가 또는 신한금융투자 이런 곳에서는 이 비상장 회사의 기본적인 교육 양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점에 있는 책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삼성증권이라든가 신한금융투자, 즉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프로소 비상장의 장외주식 거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1차적으로 아시고요. 노력한 만큼 보이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외주식은 비제도권 시장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현장에서 부딪혀야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방송을 함께하면 그렇죠. 좋겠죠. 예, 예.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모든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는 거래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외 주식 거래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되냐는 말이 있습니다. 증권프로소 비상장은 매도자 1%, 매수자 1%, 총 2%의 수수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예, 그 후발주자인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똑같은 거래 형태이고 똑같하게 안전한 거래를 하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곳은 정해져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가장 안전한 거래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거래에서 증권프로소 비상장이라든가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동일하다. 이 상태에서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코넥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실은 자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워킹 캐피탈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장외주식 거래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코넥스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시장의 활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저희 언제나 열려 있으면 유튜브 댓글 혹은 머니투데이 게시판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궁금증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는 저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앞서서 우리 코넥스 시장이 기본 예탁금 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슈에서 살펴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2022년 5월부터 이 코넥스의 예탁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예탁금 폐지는 그만큼 많은 개인들이 참여하기 바란다. 네. 이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3천만 원 예탁금을 없애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였고 이걸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이제 개인들도 손쉽게 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투자의 길이 열렸지만 이 코넥스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좋은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식당이라도 맛이 없으면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멋진 앞서 말한 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의 자금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입니다.
이 장애주식 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기업들이 없다면 애타금제도 폐지만으로써 이 개인들을 모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보고요. 가장 큰 원인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가는 절차적 문제를 좀 더더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바로 이렇습니다. 코넥스에 들어온 기업은 코스닥에 갈 때 일정 제도적 장비를 하지 않아도 상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 제도권의 법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코넥스 시장에는 지금 현재 KOTC만큼이나 좋은 기업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넥스라든가 KOTC는 서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KOTC는 연중 최고치 거래액을 현재 찍고 있습니다. 코넥스는 점점점 거래액이 줄고 있죠. 이 역할은 코넥스와 KOTC의 거래 범위가 동일하다, same page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코넥스의 활성화보다는 KOTC와 코넥스의 합병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넥스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KOTC는 기본적으로 증권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단법인인 증권협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KOTC 시장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KOTC도 중소나 벤처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이고 코넥스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거래하기가 쉬웠던 KOTC를 선택하죠. 왜? KOTC는 그동안 고객 애탁금 제도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KOT 시장을 봤습니다. 이유는 KOT 시장에 더 많은 유망한 종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탁금 제도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코넥스는 이런 형태로서 좀 더 시장이 활성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애탁금 폐지를 일반 개인들이 요청을 드렸고 정말 2020년 5월부터 이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애탁금의 단순적 폐지보다는 KOTC만큼의 우량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넥스가 사랑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자. 두 번째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에 가는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요즘 그렇습니다. 왜 양도세 문제, 특히 장외 주식에서는 이 양도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가? 코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외 주식 거래만큼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 같아서 이 양도세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 거래에서, 뭐 대주주 관계에서 양도세가 있어야겠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양도세 문제 폐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KOTC라든가 또는 코넥스 시장의 가장 큰 발목은 바로 이 양도세 폐지, 특히 비상장 주식, 특히 장외 주식 거래의 가장 큰 발목은 바로 이 양도세입니다. 이 양도세 폐지를 가감히 이뤄서 개인들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쉽게 투자를 하고 그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예탁금 폐지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한계점도 짚어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소장님, 제가 장외 주식 진짜 문외한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한 시간이 아니라 한 타임 같이 네. 했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장외 주식은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그동안 거래소 코스닥, 그다음에 이 장외 주식 새로운 투자처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이 흔들릴 때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바로 장외 주식의 투자입니다. 장외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미래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장애 주식에 투자해 주십시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자, 저희 소영주 소장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